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면 당신 혹시 천문학이냐 지질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전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학창시절에는 전형적인 과포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과포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과학이랑 수학은 잠시 내려놔도 되는데 여러분 독서는 절대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독포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과포자로서 그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어린 시절을 그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학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별도 잘 보였겠죠. 저 별이 왜 빛날까?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면 우주선을 타고서 저 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공상을 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컴퓨터를 공부하고 이 컴퓨터를 가지고서 뭔가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한 끝에 부산에 있는 작은 벤처기업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회사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고 불리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위성 중계라든지 그리고 또 일기예보 이런 것들이 다 이 위성을 통해서 정보가 확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위성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야근을 하기 위해서 저녁을 먹고 회사 모니터 앞에 딱 앉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만든, 그리고 나도 요만큼 기여한 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지구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잊고 지냈던, 이 막연했던 우주가 가슴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야근하고 집에 가다가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 있다. 아이고, 오늘도 날 샜네. 또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푸념만 늘어났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니, 저 달이 왜 지구랑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일 저렇게 모양이 바뀔까? 그리고 도대체 저 별이 빛나는 원리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관심이 생기니까 알고 싶어졌겠죠? 그래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도서관에 가서 한 권의 과학책을 빌렸는데 그 책이 바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썼던 코스모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는 물론 학자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우주의 경이로움을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술해 놓은 작가적 소양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읽더라도 초반 서너 장은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모스도 결국 과학 교양서이기 때문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수식과 그래프가 등장하면 바로 책을 덮었죠. 한편으로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대학교 나오고 심지어 공대를 나왔는데 나만 이렇게 과학과 우주에 대해서 문외한인가 싶어서 주변을 조금 둘러봤더니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정컨대 우리나라의 과포자가 한 2천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문과, 이과만 나누더라도. 그런데 다 알고 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과학과 우주를 멀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우주 공룡 좋아했는데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잠깐 이런 호기심에 대해서 멀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제가 18년 전에 저처럼 과학을 포기하신 분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과학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인생을 40년 넘게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학에 합격했던 그 순간도 아니고요. 회사에 입사했던 날도 아니고 제가 18년 전에 이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고 아직까지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지난달에 저희 독서 모임이 450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독서 모임에 대한 이 부심을 가지고 있냐? 저희 독서 모임은 약간 운영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요. 한 달에 2권의 책을 골라 읽었는데요. 한 번은 인문 교양서를 읽고 또 한 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코스모스 같은 과학 교양서를 선정해서 읽었습니다. 인문학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과학 독서를 통해서 그 균형을 맞췄고요. 또 과학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인문 철학 독서를 통해서 그 균형을 맞추니까 독서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 하지만 아무리 재밌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독서 모임을 할 때는 뭐 50명, 60명이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는 정말 부끄러운데요. 딱 3명 남았습니다. 회장, 총무, 발표자. 네, 그래서 저희는 그날은 모임을 하지 않고 근처 카페에 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하지 말자. 그냥 남은 사람들끼리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과학을 책만 읽고 끝낼 게 아니라 과학을 가지고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재미있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딱딱하게 책만 볼 게 아니라 이 과학책 속의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즉, 탐험을 한번 떠나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6년 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2권의 책을 읽고서 호주 사막으로 처음 탐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 이 2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2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보다 더 오래전에 지구에서 가장 최초로 출현한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러 호주 사막으로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탐험을 가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책에서 본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책에서 본 거를 손으로 만져보고, 책에서 본 거를 감각으로 느껴보니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네,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순수하게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미나다라는 것을 이 독서와 탐험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를 기점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들을 하나 둘씩 탐험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는 탐험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냉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모한 짓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 탐험이 작지만 1번, 2번, 3번까지 성공적으로 다녀오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번째 탐험을 갈 때는 한번 공개 모집을 해봤죠. 여러분, 호주 사막에 별 보러 가니까 모이세요 라고 글을 올렸더니 놀랍게도 이틀 만에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호주 사막에 탐험을 가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배 1명과 함께 먼저 호주에 선발대로 가서 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조금 더 깊숙한 사막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보자라고 시도를 했다가 그만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킴벌리 정글 한가운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난을 당해서 그 차를 버리고 저희가 사막을 걸어놨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난 1일차 때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젊은이의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뭔가 사단이 났죠? 네, 분명 사단이 났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첫날 13km 정도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당연히 피곤했겠죠. 그래서 저녁 7시 무렵에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에 너무 허기가 져서 눈을 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너무나 익숙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호주에 가면은 딩고라는 늑대개가 살고 있는데요. 말만 늑대개지 그냥 늑대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늑대한테 공격은 안 당했지만 저희는 3일 반나절 동안 약 200km를 걸어서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 마을에 도착을 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저희가 3일 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걸었더니 몸무게가 14kg가 빠지더라고요. 꼬르륵 소리가 말라 비틀어져서 안 나올 때까지 걸으니까 14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없고
밤마다 늑대는 울어댔는데 그나마 이런 것들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하루 종일 걸어도 주변 풍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게 사람을 정말 패닉 상태로 몰고 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1점도 오르지 않고 내가 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변화가 없는 뭐 그런 거에 준하는 그런 공포였겠죠. 자,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과학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오래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잡다한 이런 과학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여러분께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별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별자리로 방향을 찾을 때 어떤 별을 먼저 찾았죠? 네, 흔히 우리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찾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호주는 남반구라서 위도가 낮기 때문에 절대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모양을 닮은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저 별의 가운데 간극만큼 꼬리 방향으로 5배를 연장하면 저기가 정남쪽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길을 몰랐지만 저녁이 되면 우리가 체력 관리만 잘해서 이쪽 방향으로 몇 날 며칠 걸어가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은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조금 모면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사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일 밤 꿈속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길냥이가 야옹하고 울면 반경 5m의 늑대의 하울링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도 못 가고 정말 인생 최대의 실패이자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참 인생의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실패의 과정이었지만 이 실패 덕분에 정말 제가 또 다른 인생의 궤적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대략 이런 거였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분명 힘은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그 열사의 사막에서 힘은 들었는데 그 사방에서 걸어 나오면서 봤던 그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단순히 한 나라의 이국적인 풍경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지구라는 행성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직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은 들지만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이 탐험이라는 거를 내가 취미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직업적으로 창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좀 짧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패라는 단어를 다른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실패는 또 다른 형태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경험치가 중요한 시대에는 분야를 막론하고서 이 또 다른 형태의 경험치인 실패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실패라는 단어를 하다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매일 조금씩 또 다른 형태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관점을 달리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인생 여정에도 조금 더 수월하고 좀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한테는 남들은 실패라고 불렀지만 지난 5년이라는 탐험이라는 또 다른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탐험을 하기 위해서 조난을 당했던 호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단 호주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탐험을 하려면 일단 다시 조난을 당하면 안 되니까 사막 지형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현지의 여행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했죠. 사장님, 저는 여행사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탐험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1년 동안만 먹여주고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년 안에 당신 여행사에 없는 이 과학을 테마로 한 여행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직접 판매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쪽에서는 아쉬울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호주 시드니 반대편에 있는 퍼스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 여행사 일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갈 때는 의욕적으로 갔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맨날 일만 하고 잠만 자고 하니까 이거 정말 바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내가 돈 안 들이고서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게 뭔가 떠올려 봤더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도서관이랑 박물관에 가는 게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호주에 머물면서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도서관과 박물관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도서관과 박물관에 갔더니 도서관 사서분도 친해지고 박물관 연구자분들하고도 친해져서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이나 자료가 나오면 먼저 권해주는 그런 사이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똑같이 도서관에 갔더니만 그날따라 유독 사서분께서 저를 다급히 부르는 거예요. Hey, 문, hurry up! 그러는 겁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 드디어 네가 정말 찾던 책이 나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딱 받아봤더니 이 책의 저자였던 바로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마틴 반 크라넨 동크라는 저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박사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에 익은 겁니다. 아무래도 과학 덕후다 보니까 정말 수백 편의 과학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지구의 경이로움, 우주의 경이로움을 설명할 때 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등장해서 재밌게 설명해 주던 나사 박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었고요. 또 프로필을 보니까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이 호주 퍼스라는 도시에 연구소에 파견을 나와 계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제가 책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올 때 들고 왔던 책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호주에 탐험을 갔을 때 봤던 그 생명 최초의 30억 년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서우주 파트를 소개하는 챕터를 열어보니까 제가 저 박사님의 이름에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박사님께 만나고 싶다라고 장문의 이메일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열흘 뒤에 답장이 온 겁니다. 오케이, fine. 만나자. 자, 저는 그 답장을 받고 나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답장을 인쇄를 해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꺼내봤죠. 그러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틴 박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또 메일 내용에 한국에서 과학 기자를 했습니다 라고 보내다 보니까 그냥 가기가 조금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또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질문할 거를 10개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렇게 인터뷰를 꾸역꾸역 마치고 났더니 인터뷰를 끝난 다음에 마틴 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당신이 메일을 보냈을 때 사실 용기가 가상해서 오케이는 했지만 걱정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메일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아예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딜 봐도 과학자라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아예 못하는 일반인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보내야 되나 싶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거는 뭐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이해도 안 되고 문장, 그 인터뷰 용지를 받아보니까 문장도 엉망이고 해서 솔직히 돌려보낼까도 생각을 했대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가 너무나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 질문이 너무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대략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이 출연하신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큐 내용을 보니까 토성이라는 행성에 엔켈라두스라는 지구의 달에 해당하는 위성이 있는데요. 그 위성을 나사의 우주선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각이 얼음으로 되어 있고 얼음 지각 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충족이 된 건데, 박사님 생각에 이 엔켈라두스에 어떤 수준의 생명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더니 박사님 생각에 어라? 이놈이 영어는 못해도 공부를 좀 하고 왔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 질문지를 본인이 가져가서 이런 걸 알고 싶은 거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났더니 박사님께서 고생했다고 2시간 동안 연구소 내부를 저한테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너무 좋았겠죠? 저는 단순히 연구소 투어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공간 안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벅찬 가슴을 안고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돌아와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보름 뒤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호주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당신 같이 가지 않을래요? 네,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뭐 저는 정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말 0.1초 만에 네, 슈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돈 안 드는 도서관, 돈 안 드는 박물관, 돈 안 드는 번역기, 돈 안 드는 이 박사님께 메일을 보냈던 작은 용기 덕분에 저처럼 평범했던 일반인이 이렇게 나사 탐사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보름 뒤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BBC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이 슈퍼스타 과학자 23명과 제가 호주 사막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줄,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 마음을 굳이 표현하자면 아마도 BTS를 만난 아미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았을 겁니다. 저한테는 이 박사님들이 정말 그 아이돌 같은 우상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때 이 독서와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이 마틴 박사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아마 제가 지금 인생 2막에 이 과학 탐험가라는 직업을 갖기가 저는 지금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그 뒤로 이 마틴 박사뿐만 아니라 이때 만났던 각 대륙에 살고 있는 이 과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그 뒤로 다양한 그 탐험을 주제를 가지고서 탐험의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도 그중 한 장면인데 지금 보시는 곳은 어디냐면 미국 유타 사막 한가운데 있는 화성탐사 연구기지라는 곳입니다. 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 마션에 나오는 것처럼 가상의 우주 기지를 만들어 놓고 기지 안에다가 7명의 과학자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1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지 안의 면적이 13평입니다. 13평 안에다가 방을 7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작업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답하다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15kg이 넘는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여러 가지 과학 실험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과학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이 뜨거운 사막에 가서 저 덥고 답답한 우주복을 입고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 비행사에 선발이 돼서 화성으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시간이 약 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화성에서 미션을 마치고 지구로 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바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2년 2개월마다 가장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런 골든타임이 돌아오는데요. 이때 로켓을 타야만 최단거리로 지구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션을 마쳐도 2년 2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다시 8개월을 또 지구로 날아오게 되면 평균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4년 동안 10평짜리 우주선 안에서 7명의 비행사들이 서로 얼굴만 보고 서로의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의 성격을 다 받아준다. 이거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이 우주인들은 더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인간을 화성으로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로켓이나 우주선 같은 하드웨어의 성능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밀폐되고 고립되고 폐쇄된 환경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개발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여기서 이제 이 화성탐사 연구기지에 크루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곳에서도 하루 일과가 되게 촘촘한데 필수 그 과정이 뭐가 있냐면 꼭 그 중간 시간에 책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다른 크루들과 공유를 하면서 뭐 토론도 하고 또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주인 훈련에서도 이 독서 훈련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지난 수십 년간 나사 과학자들이 명왕성의 이미지를 관측한 이미지의 변천사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96년도에 명왕성에 셀카를 찍었더니 도트죠. 네.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 국제천문연맹에서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년 좀 지나고 나니까 관측 기술이 발달한 나머지 저 행성도 크기는 작지만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작은 행성이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드디어 5년 전에 나사의 뉴 호라이즌 탐사선이 2만 킬로미터 바깥에서 아주 정밀하게 셀카를 찍어봤더니 저렇게 하트 무늬를 품고 있는 아름답고 귀여운 행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행성을 우리가 태양계 바깥으로 내쫓은 거겠죠. 자, 그렇다고 다시 태양계 행성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행성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명왕성은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015년도에 저 한 장의 선명한 명왕성의 이미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근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96년도에 명왕성 관측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현재까지도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로 들은 분은 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야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0년 정도 지나야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정말 지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과학자들의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냥 호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시험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으니까 이 문제 꼭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이 과학자들의 어쩔 수 없는 호기심. 그냥 호기심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억만금을 주고 시켜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책에도 시작했으니까 책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 적은 내용입니다. 네, 어디선가 굉장한 어떤 것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꼭 천문학에만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야, 그리고 공부하는 분야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것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라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려지지 않겠죠. 네, 뭔가 찾아 나서야 되고, 그리고 뭔가 찾아 나서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갑자기 어디론가 탐험을 떠나고 또 어딘가에 가서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또 반문을 해보면 왜 쉽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탐험이라는 행위, 그리고 새로움을 학습한다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을 해서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탐험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탐험이라는 것이 꼭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간다라고 해서 저는 탐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작고 우연한 발견, 이를테면 사계절이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화분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의 줄기가 점점 커나가는 모습, 그리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렸는데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 희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식의 지평이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탐험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과포자, 수포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독포자는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평생교육 관점에서 저는 이 독서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독서야말로 여러분의 최대 동반자가 될 거고요. 바로 칼 세곤이 말했던 것처럼 그 굉장한 무언가가
알려주길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그 굉장한 무언가를 찾는 열쇠도 저는 독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